정상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오케이.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SS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보면 볼수록 가슴이 웅장해진 우리 KF21입니다. 지난 4월 출구식에 맞춰가지고 또 현장에도 가봤잖아요. 그때 뭐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그렇죠.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우리 이제 시제 1호기를 기준으로 보면 국산화율이 65%에 달하고요. 그 중에 특히 핵심 장비, 우리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영어로 얘기하면 EOTGP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IRSD,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이런 것들 주요 항전 장비를 포함해서 약 85종의 품목에 대해서 국산화가 지금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 그 중에 핵심이 능동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사 레이더가 핵심이고요. 이게 이제 이 시제품을 국산으로 개발하는데 이제 성공이 됐고, 상당히 또 긴 시험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가 사실은 그 KF-21이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우리 주력 전투기가 이제 KF-16이 있고, 그다음에 F-15K가 있는데, KF-16은 물론 이제 F-16을 우리가 기술 도입 생산을 한 겁니다. 카이에서 이제 만든 거고, F-15K는 이제 보잉에서 직도입을 한 건데, 여기 두 개 다 모두 기계식 레이더예요. A사 레이더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도입 중인 F-35는 물론 이제 A사 레이더지만 국산 A사 레이더라는 게 이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A사 레이더가 전반적으로 미래 이제 이 신형기 그 필수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KF-16, F-15K도 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개량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고요. 두 개가 원래 4세대 전투기인데 A사 레이더를 장착하면 4.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KF-21의 경우를 보면 4.5세대 이제 전투기인데, 그 중에도 거의 탑 레벨에 올라가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총 120대가 양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만든 최초의 국산 A사 레이더가 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 A사 레이더. 당연히 만들기 무지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A사 레이더는 지금 전투기 눈을 담당하는 그런 항전 센서인데, 그러니까 뭐 눈을 감고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상대도 그럼 모르는데, 상대는 진짜 시야가 넓은데 한쪽은 그렇게 없거나 좁으면 이거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무술 영화에 보면 가끔씩 눈이 안 보이면서 자, 또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 저희 게임에서 리신이라고 있어요. 이게 음파로 다 하는 있는데 실제로 다르겠죠. A사 레이더는 이제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영상 형성 이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 전투기의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등 이제 정말 일부 국가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개발이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자체 기술로 해낸 거고요. KF-21 보라매에 눈이 대줄 이 국내 최초의 전투기용 A사 레이더는 2020년 8월에 이제 시제품 출고식을 가졌고요.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하나 시스템이 주도해서 이룬 쾌거라고 할 수 있고, 벌집같이 생겼죠. 요거는 이제 넓이가 70cm고 두께가 25cm 정도. 정면에서 보면 약간 팔각형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 국산 A사 레이더로 충남 보령 지역을 탐색을 한 자료를 보면은 기존의 지도보다 선명할 정도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레이더고요. 땅도 스캔이 되나 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지형 확인이 가능한 거 물론이고, 물론 뭐 높낮이 이런 거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탐지할 수 있는, 이게 또 어마어마한 기능이고요. 탐지 거리 관련해서는 공식 발표가 없는데, 보도에 따르면 최대 2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공개 직후에 벌써 수출 러브콜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A사 레이더에다가 하드웨어에다가 자기들의 소프트웨어를 붙이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수출할 때 그쪽에 또 로열티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 싫어갖고 그래갖고 만든 건데요. 근데 갑자기 안 주겠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해외 수출을 하자. 이제 이런 얘기죠. 해외에서도 방금 이렇게 막 기술 제휴까지 나올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A사 레이더. 그런데 처음에 도입했을 때 뭐 도입 그 전후 엄청 뭐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요? 미국으로부터 좀 지원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4대 핵심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A사 레이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뭐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요청을 하면서도 내심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왜? 워낙 이거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거의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해보자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절했어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된 통보된 게 2015년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드메인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이 A사 레이더 등에 대한 개발에 착수했지만 워낙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해외 도움 없이는 개발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2017년, 1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국산 A사 레이더를 만들어내고 이제 지상 시험을 거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만들어진 건 아니고 입증 시제라고 그래서 일종의 기술 검증 모델이에요.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이 전자장비의 쪽에 앞서 있는 이스라엘의 엘타사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보내가지고 이 입증 시제를 이제 송수진 장치를 결합을 하고 또 이 전투기 앞부분에 탑재를 하는 소위 탑재 시제, 이른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이제 성공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4년 만에 다 이루어진 건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보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그 비행기에 이제 테스트할 때 KF-X는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보잉 737 여객기를 개조한 그 앞부분에 이렇게 뭐 오리주 등이 튀어나왔듯이 이제 레이더를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이제 이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엘타사가 시험을 했고 여기 인천공에 와서도 시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결과가 예상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엘타사 쪽에서도 이제 깜짝 놀랐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야 이거 한국이 우선 반도체 기술 덕 아니냐. 그것도 우리가 아니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렇죠. 뭐 우리 얘기하면 우리가 몇 등인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소파 소굿.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좋다. 근데 앞으로 원쌤 말씀하셨지만 넘어야 될 산들이 꽤 남아 있다.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체계 통합을 해서 이제 성공을 해야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과정이 이제 끝나면 KF-21에 장착되는 A사 레이더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됐다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올해 내에 또 그 남아공 쪽에 어떤 비행기를 좀 빌려가지고 거기에 탑재를 해서 시험을 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KF-21에 제대로 장착을 해서 또 테스트를 하고요. 내년 7월쯤에 이제 첫 비행 시험을 하는데 이후에는 이제 KF-21에 장착된 상태에서 하늘에서 이제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향후 한 5년 가까이 시험 개발 과정을 거쳐야 완전히 개발이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본 게임이 워낙 첨단 무기를 다루기 때문에 열의 얻어는 레이더 하면 그냥 A사거든요. 무슨 뭐 함정도 마찬가지 그냥 레이더인데 사실 그건 그 첨단 장비가 솔직히 A사가 원래 초창기 레이더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까요? 1930년대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제 레이더는 특히 영화에서 많이 본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테나 같은. 그렇죠. 삑 한 번씩 이렇게 올리면 저기 뭐가 오고 있구나. 초음속으로 움직이는 전투기 같은 경우에 삑 하고 다음에 오면은 뭐 어디 있는지도 어느 정도 방향으로 가는지도 확인할 수가 어렵고. 저기 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로를 잘 알 수가 없고 움직임을 이런 식의 문제가 심각했죠 사실. 점점 이제 그 문제가 커지는 건데 원래는 당연히 이제 그 박쥐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동굴을 찾아다니고 어둠 속을 비행하는 그걸 이제 갖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발전해서 이제 위상 배열 레이더라는 개념까지 등장을 한 건데요. 이 위상 배열 레이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파의 위상을 변경해서 전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전파라는 게 이렇게 파장이 있잖아요. 이걸 가는데 여기에 전파가
예를 들어서 같은 위상의 전파가 두 개가 합쳐지면 이게 배로 커집니다. 대충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높은 데는 더 높아지고 낮은 데는 더 낮아지고 반대로 위상을 거꾸로 해서 즉 여기는 산이 있고 여기는 이제 산이 골이 있고 하면 이게 붙으면은 없어져요. 상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방향들의 전파를 딱 상쇄시켜버리면 남는 곳으로만 전파가 가겠죠. 이런 방식으로 기계식으로 움직이지 않고도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주변을 훑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정보 처리 속도 또한 당연히 이제 빠르고요. 동시에 또 여러 개의 공중이나 지상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A사 레이더하고 그 위상 배열 레이더 이게 같은 의미입니까? 아니면 뭐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렇게 나뉘는 건가요? 위상 배열 레이더에 이제 종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그 A사 레이더는 능동 주사식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제 수동 전자 주사식이 이제 패사라고 PESA 레이더가 있고, 그러니까 최근까지 방산 무기에 쓰이는 대부분의 이 위상 배열 레이더는 사실 패사 레이더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들기 쉽고요. 그 다음에 검증이 된 기술이고, 근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방산에서 이런 게 만드는 비용도 저렴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한 번에 이제 동일한 주파수의 전파만 발수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공급한 걸 소자에서는 그냥 앞에 쏴주기만 합니다. 앞에 이렇게 보이는 요 소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뒤에서 만들어내는 주파수를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A사 레이더는 그 하나하나의 소자가 전부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다양한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발전된 방식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주파수가 항상 일정하게 되면 그 주파수를 받는 이제 표적물이 역으로 추적을 하는 거죠. 이 레이더 주파수가 들어온다 지금. 그럼 저기에 뭐 저기에 레이더 기지가 있다. 혹은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부 소자가 각각 주파수를 따라 쓰다 보니까 주파수를 섞고 끊고 노이즈도 넣을 수 있고 심지어 이상한 주파수 넣을 수 있어서 이걸 받는 쪽에서 받아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뭔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추적을 피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보통은 A사 레이더 성능이 이제 TRM 모듈, 이 모듈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숫자가 많을수록 좀 더 강력한 고성능 A사 레이더로 이제 평가가 되죠. 그래서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F-22 경우는 이 TRM 모듈이 2,0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 F-35의 경우는 한 1,200에서 1,300개 정도. 네. 이 정확한 숫자도 사실은 비밀이에요. 공식적으로 공개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여담인데 이제 소위 밀떡 진짜 매니아들은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잖아요. 그 사진 보고 일일이 그걸 세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1,088개다, 이게 2,200 몇 개다 해가지고 분석해서 이제 온라인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는 사례들도 좀 봤습니다. 네. 아, 우리 아까 그 잠깐 사진 좀 보여주겠어요, 우리 그거? 요게 모듈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듈. 요 하나하나가 이게 이제 반도체 모듈 하나씩 전생이. 들어가는 건데요. 예. 예. 하나씩 세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하려면 하겠네요. 예. 시간과 이게 많이. 이거 크로적가자미 이거. 이거는 공개된 사진이죠? 예, 공개된 이거 공개된. 사진이죠. 이거 개수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예. 원하시면. 예, 자,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TR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던데 뭐 어떻게 좋은 거예요? 이 많을수록 레이더 탐지 및 추적거리도 증가가 되고 각각의 목표물을 추적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은 목표물을 추적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먼저 보고 먼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네. 점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고요. A사 레이더는 또 빠른 속도로 이제 안테나 빔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고 이제 많으면 또 그 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다기능 다중 모드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원체 많으니까 이 중에 뭐 한 5% 10%가 고장이 나도 사실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많다 보니까 뭐 좀 예. 부서져도 그냥 나머지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레이더 시스템의 정지 같은 그런 치명적인 이제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요 하나하나 고장나면 하나하나 갈아 끼우면 되거든요. 우리 저 LED 갈아 끼듯이. 이렇게. LED 그렇죠. LED 전구 이렇게 그렇죠. 막상 예, 여러 번 큰 큰 전구가 아니고 왜 조그만 거, 노란 거 붙어 있잖아요. 네네. 예. 뭐 그걸 뭐 하나하나 갈아 끼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갈아 끼우면 되니까 고장이 나도 수리도 쉽고 비용도 덜 들고 예. 이런 이제 반도체로 구성된 이런 레이더들은 기존 시스템의 레이더 안테나보다 5배 이상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국산 이 A사 레이더 개발 현장 직접 그 취재도 가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한화 시스템 예. 용인연구소 이 A사 레이더를 개발한 그 용인연구소 직접 가서 그 레이더 시제품도 제가 이제 보고를 했는데 뭐 얘기 안 해줄 줄 알면서도 물어봤죠. 일단 이게 몇 개입니까? 예. TR 모듈이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뭐 당연히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00개 넘습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주셨고요. 이 참고로 모듈 하나는 약
2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아, 요 하나가요? 예. 그러니까 1000여 개 하면 얼마예요? 20억 20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22억 원 정도 된다고 잠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비 빼고. 네. 뭐 근데 개발비 다 빼고. 이것도 근데 그렇게 뭐 물론 싼 건 아니지만 외국 수입하는 거에 비해서는 거의 50% 이상 비용 절감을 했다고 그래요. 예. 모티알 모듈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빈자리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박음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백이 있어요. 꽉 채워내는데 느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엔 100개는 더 받겠는데요. 어떻게 늘릴 생각 없답니까? 그러면 성능이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거 한번 아이디어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제가요? 요런데 뜯고 박아 넣는다고요? 많이 자리가 있어서. 아니, 늘리거나 이렇게 또 뭐 그런 계획은 없답니까? 근데 좀 뭐 늘리면 좋죠.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뒤에 이 뒤쪽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고 배선이 돼 있구나. 예, 배선과 그다음에 이제 냉각 장치와도 연결이 되고 이게 그 에이사레이더가 만들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식히는 기술이 또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여하간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다 요 세팅돼 있는 여기 이제 꽂아 놓는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건데 이 판을 좀 키우거나 예. 아니면 모듈을 좀 줄이거나 그러게요. 간단한 방법이 모듈을 줄이면 있네. 같은 크기에 많이 늘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예. 설계를 바꿔야 된답니다. 그러면 뒤에 배선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구조라든지 생각보다 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F-35 수준으로 하면 1200개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이 지금 요 상태에서는 그대로 하기는 힘들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한 20% 정도는 늘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좀 들어서 그럼 1200개 쉽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뭐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 또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쪽 전문가들, 담당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판을 키우거나 모듈을 줄이면 되는데 그게 말은 쉬운데 그게 이거 실제로 LED 끼우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LED 좀 밝게 한다고 그 사와 갖고 하나 끼우면 되겠어요. 그 뒤에 다 선하고 전압하고 뭐 전류량 문제 다 생기고. 아우, 그러게요. 다 갈아야죠. 결국은 저 뒤에를. 그렇죠. 그러다 멀쩡한 것까지 나갈 수 고장 있는 나고. 건데. 버려야 예, 되고. 집안에 두꺼비 좀 내려가고 뭐 이런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여튼 근데 우리 군이나 아니면 업체 쪽에서 이 업그레이드 계획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이 출력을 늘려서 이제 탐지거리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KPX도 개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맞춰서 이 기판 크기와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모듈 숫자도 늘어나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A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 관련 그 모듈을 그게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성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예요? 우리 방산업계가 이제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질화 갈륨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갈륨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갈륨 예, 뭐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화 갈륨을 이용한 에이사 레이더 소자 개발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질화 갈륨 소자는 원래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에 이제 수입에 의존했던 그런 건데 국내 연구진 힘으로 이번에 그 소자 설계부터 공정, 뭐 측정, 패키징까지 전부 우리가 해냈습니다. 예. 질화 갈륨이란 거는 실리콘 우리가 흔히 쓰는 실리콘 소재하고 비교를 하면 그 항복 전압 특성이 3배 이상 높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전압에 유리합니다. 고전압 전력 반도체. 한마디로 지금 에이사 레이더 같은 거는 이제 전파를 쏴야 되니까 강한 전파를 네. 전압이 이제 높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되게 유리하고 기존의 갈륨 비소 소재에 대비하면 이제 7배 이상 높은 전력 밀도가 있기 때문에 통신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고효율화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안에 쓰는 컴퓨터나 우리 뭐 스마트폰에 특별히 쓸 이유는 없겠지만 이런 식의 특화된 이 장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 동작에서 발생하는 열에 아주 강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열이 많이 나는데 열이 많이 나면은 열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장이 나기 쉽잖아요. 근데 그걸 잘 견뎌낸다는 그런 게 또 이제 질화 갈륨이고 또 신호 처리 속도도 기존 소자 대비해서 10배 나 빠르고요. 그래서 칩으로 만들었을 때 그 얘기는 크기를 또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같은 성능을 이제 목표로 했을 때. 그래서 질화 갈륨이 미래의 실리콘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실은. 우리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질화 갈륨 소자는 이제 KF-21의 에이사 레이더에 사용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향후에 각종 군사용, 뭐 선박용 레이더 장비, 위성 통신에도 다 두루 쓰일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근데 A사 레이더 이게 매 눈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진짜 좋아지면 스텔스 뭐 다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눈 크게 뜨거우면 아무리 뭐 조그맣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최신형 아주 민감도가 높은 그런 에이사 레이더는 스텔스기도 잡아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미 레이시온이 개발한 최신형
SPY, 스파이6 레이더가 있어요. 원래 이제 스파이 계열은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그런 이제 레이더였는데 보통 이제 F-35는 일반 레이더에 이제 골프공 크기 이하로 잡히니까 거의 안 잡히는 것과 네. 마찬가지. 이 스파이6 레이더로는 무려 330km 밖에서 F-35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물론 네.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 이제 카더라 하는 얘기인데 보통 초기 버전의 이제 스텔스 탐지 레이더도 먼 거리 몇백 킬로 이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일반 레이더는 뭐 수십 킬로 이내에서만 이제 스텔스기를 탐지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330킬로면 대단한 거죠. 표적의 경우도 동시에 2,000개 정도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바로 SPY6 레이더도 바로 질화관륨 아까 말씀하신 질화관륨 소자가 이제 사용됐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리고 미 해군에서 밝혔는데 이제 2023년 2년 뒤에 진수될 그 최신형 알레이버급 구축함 잭 루카스 함부터 이게 스파이6 레이더가 탑재된다고 이제 밝히고 있고 이게 만약 실전 배치가 되면 스텔스기를 잡는 A사 레이더가 실전에 배치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스텔스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이니까 일반적으로 최신형인 A사 레이더를 많이 이제 눈으로 쓰고 있는데 이 A사 레이더가 반대로 스텔스기를 잡는데 이제 또 활용이 되니까 또 아주 역설적인 아주 아이러니컬한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스텔스 기능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것들 포기하면서 이렇게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딱 그게 디텍팅이 된다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A사 레이더 기술이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지난 2017년에 이제 일본이 발칵 뒤집힌 일이 한 번 있었죠. 아 그래요? 예, 제임스 매티스 당시 이제 국방장관이죠. 미 국방장관이 방미를 했을 때인데 F-35A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가 도쿄를 비롯해서 일본 상공을 얘기도 안 하고 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전혀 감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도쿄 시민들은 봤을 텐데 소리도 나고. 근데 저공 비행됐어요, 심지어. 눈에는 보이는데 저게 뭔가 뭐 자위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도 안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이런 식의 일이라면 사실은 뭐 그냥 폭격을 했어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뭐 미국, 일본한테 그러진 않겠지만요. 나중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임지 인터뷰에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스텔스 전투기다 말씀 자랑을 했다고 해요. 많은 주위를 많이 당혹시켰겠네요. 이거 외교 관계지 그런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말도 안 되는 행위죠. 저분 시대였으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본은 어쨌든 미국이 말해준 다음에야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고 결국은 그래서 F-35 전투기를 추가 구매를 하는 걸로. 아 좋더라. 네, 우리가 못 잡을 정도니까. 그래. 그래서 F-35A 전투기 42대로 원래 계획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수량을 늘려서 결국 147대 도입 계획을 밝히게 된 거고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그 안티 스텔스 기술이 또 증명된 적도 있죠. 증명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증명? 원래 스텔스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잡히긴 잡히죠. 사람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잡히기 때문에 거의 안 잡힌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고요. 근데 이런 스텔스 무적 신화를 깨트리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1999년 3월 27일 그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그 미공군이 자랑하는 스텔스 F-117 이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죠. 이게 이제 격추되는 이런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정말 충격적으로 다들 받아들였죠. 정말 유행하는 말로 우째 이런 일이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건데 전혀 못 알아보겠는데.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는데 근데 어떻게 잡혔냐? F-117이 계속 비행 궤적을 경로를 좀 바꿨으면 괜찮은데 비슷한 경로로 계속 비행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나 잡겠어 이랬나 보고 약간 아니랬네요. 잡겠냐? 공중 기동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레이더에 안 잡히기 위해서는 내부 무장창에 이제 그 레이저 유도 폭탄 같은 이제 무장을 장착하는데 내부 무장창에서 폭탄을 투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열어야죠. 오픈. 그때 이제 레이더의 반사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레이더에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은.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제 격추를 시킨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미사일도 뭐 최신형이 아닌 구형 대공 미사일로 격추를 시켜서
다들 특히 미국에서 충격을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 이 F-117을 폭탄창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좀 감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탐지를 했다는 얘기인데 뭐로 탐지했냐? 체코슬라바키아 개발한 타마라라고 불리는 이제 패시브 레이더인데 그야말로 1세대 좀 구식 수동용 레이더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패시브 레이더가 이제 그런 초기 형태지만 그 F-117이 그런 전파를 탐지를 해가지고 이제 계략적인 위치를 잡았다는 건데, 근데 이 패시브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상대방이 전파를 안 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침묵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스텔스기도 중요한 작전 할 때는 전파 침묵이라고 전파를 전파 침묵 쏘질 않습니다. 내보내질 않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탐지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보는 거죠. 전자 광학 장치를 통해서 소위 전자 눈으로 이제 탐지를 하는. 또 하나는 이 레이더를 안 켜도 교신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신을 하거나 아니면 말을 안 하면서 데이터 링크를 이렇게 주고받는 전파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그때 탐지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여하튼 간에 이 사건 뒤에 F-117은 상당히 팔팔한 보통 전투기 나오면 30-40년 쓰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예. 그것도 훨씬 되기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퇴역을 하고 바로 아웃됐군요, 진짜. V-22하고 이제 35가 이제 주력 스텔스기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세르비아가 이제 러시아 중국하고 이제 교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러시아 중국이 F-117 잔해를 갖다가 분석을 했다. 그런 썰이 있고 또 하나는 F-117이 그때 다 직후에 퇴역한 걸로 돼 있는데 얼마 전부터 F-117이 지금도 날아다닌다 해가지고 막 사진이 돌아다녀요. 네. 사진하고 영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퇴역시킨 게 정말 다 퇴역시킨 게 아니다. 그런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퇴역 사실도 역시 또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구나. 근데 그 패시브 레이더 말씀해 주셨는데 안티 스텔스, 야 이거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그 스텔스 잡는 그 외엔 또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까? 창과 방패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스텔스하고 안티 스텔스는. 근데 이제 미국은 스텔스가 굉장히 앞서 있지만은 러시아나 중국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안티 스텔스 기술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 주변에 플라즈마층을 만들어서 전파와 이제 전자파를 흡수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 중이라고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잘 만들어내면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2016년에 전파가 아닌 양자를 쏴서 100km 떨어진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양자 레이더를 개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양자 레이더라는 거는 지금 뭐 실용화된 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전파 방식이 아니고 이제 양자는 이제 굉장히 작은 입자니까요. 입자를 방사를 해서 그거를 확인한다는 건데 솔직히 어떤 원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굉장히 복잡한 뭐 양자역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특급 기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어디 보면은 나오긴 할 텐데 정확하게 지금 뭐 이걸 좀 활용하는 데가 정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전파라고 해도 그 UHF나 VHF 같은 장파장 레이더 옛날에 TV 볼 때 방송에 쓰는 거 아니에요? UHF 뭐 이것도 이제 스텔스 탐지에 또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UHF 전파를 쏘는 장거리 레이더인 JY-26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F-22를 식별했다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 혹은 주장이 있었고요. 우리 군 정보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도 또 장파장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장파장 레이더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도 굉장히 많고 저 TV 탑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우리 뭐 조그만 아까 에이사 레이더 같은 데 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전파가. 그렇죠. 어디 뭐 산에 막 이렇게 뭐 세워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산 타워 이런 식의.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크고 이제 전력 소모가 많다는 점에서 이걸 뭐 싣고 다니고 하기는 쉽지 않은 물건이고 또 유럽 국가들도 지금 안티 스텔스 기술을 꽤나 축적을 하고 있는데 유럽 굴지의 이제 모 방산업체 책임자급 엔지니어에 따르면 그냥 줄줄이 익명성을 보장해 주네요. 아주 그냥 국내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 따르면 안티 스텔스 관련 기술의 발달로 이제 항속거리가 짧고 최고 속력도 낮고 무장 탑재량은 또 적은 그러니까 스텔스 외에는 별 장점이 없는 이런 스텔스기들이
효용 가치를 상실하는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또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어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F-22가 이제 뭐 퇴역한다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유럽 굴지의 방산업자 책임자급 엔지니어의 국내 뭐 언론사와 인터뷰 내용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이거 F-22 얘기가요? 비싼 몸값 때문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F-35의 경우도 이제는 대당 1,000억 이하로 많이 싸졌어요. 근데 F-22는 운영 유지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쫙 평균하면 대당 한 3,7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아무리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해도 좀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이제 수준이고, 물론 뭐 이게 다는 아니고 이제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F-22가 뭐 우리가 전에 본 게임 시간에 다뤘지만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거의 자타가 공인하는 거 아닙니까? 최고 속도 마 2.5에 그 3,219km 항속거리를 갖고 있고요. 전에 이제 알래스카 인근에서 실시된 모의 공중전에서 F-22 한 대가 뭐 F-15, 16, 18, 뭐 140몇 대를 격추했다. 물론 가상 공중전이지만 미 의회에서도 이제 1998년에 야 이거는 절대 수출하면 안 돼. 이제 그런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현재 하여튼 F-22 포함해서 7종류의 각종 이제 전투기를 갖고 있는데 향후 4개 기종으로 줄인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뭐가 살아남느냐? 뭐 대세인 F-35 당연히 살아남겠죠. F-16 올해나 됐는데 F-16도 가성비가 뛰어난 좋은 전투기라죠. F-16도 살아남습니다. 그다음에 F-15도 전에 우리 얘기했지만 무장 탑재량이 엄청난 F-15EX가 새로 나왔다고 하면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차세대 공중 지배 전투기, 이걸 영어로 이제 NGAD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4개 기종을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 공군에서 밝혔는데, 그 이유는 F-22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2030년대 이후에는 전장 환경이 바뀔 것이다. 웬만큼 스텔스기 잡는 레이더가 또 중국, 러시아 중심으로해서 개발 성공했다고 그러고, 우리도 뭐 중국, 러시아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스텔스기 잡는 레이더를 1단계는 만들었다고 그러는 판이니까요. NGAD 차세대 그 공중 우세 전투기, 공중 지배 전투기를 통해서 이 F-22 역할을 대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F-22 태용 얘기가 나올 정도라니 참 쇼킹한 얘기입니다. 참 세월이. 자, 그런데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뭐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서부터도 정말 레이더는 중요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 영국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원시적이긴 하지만 효과는 짱이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일지 본방야사에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알고 보면 위대한 발명품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발명품들은 우연에 의해 탄생하기도 하고 무한한 연구 끝에 탄생하기도 하죠. GPS, 볼펜, 레토르트 식품 등 전쟁 중에도 다양한 발명품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중 2차 세계대전 당시 발명된 장치로 인류에게 원자폭탄 이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 놀라운 과학적 발명품이 있습니다. 전쟁이 낳은 군사장비, 레이더인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레이더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너무 많이 사용해 오히려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왜냐? 적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무기인데 여러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격을 퍼붓기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영국은 보란 듯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적군의 레이더를 기만하며 대량 공격을 퍼부는 데 성공하는데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써먹지 못했던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35년) 영국 물리학자 로버트 왓슨 와트는 동료 아놀드 윌킨스로부터 비행기 방향으로 라디오파를 쏘면 금속제 비행기에서는 전파를 반사시켜 되돌려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마침 항공부 고위층으로부터 라디오파 발신기를 통해 살인 광선을 쏘아 올려 비행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데 가능한가라는 문의를 받았던 터, 전파로 비행기를 떨어뜨릴 만한 기술은 아니었지만 전자기파를 발사해 날아오는 비행기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이에 영국 동부는 비밀리에 레이더를 개발해 실험에 착수했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며
해당 기술은 특허를 받게 됩니다. 레이더를 이용해 독일 공군의 폭격을 미리 알아챌 뿐만 아니라 이동 방향, 위치 등의 정보를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기막힌 발명품인 레이더를 영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1930년대 당시 미국, 독일, 구소련,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레이더가 동시적, 독립적으로 연구 개발되었고 본격적으로 실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약 160km밖에 항공기로 탐지되는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 프레야와 고사포 및 야간 전투기 지휘소 등의 정확한 적기의 정보를 알려주는 비츠부르크 레이더를 운용했는데요. 영국 본토 항공전 때만 하더라도 자국의 레이더를 전폭적으로 활용해 독일군 폭격기 부대를 막는 데 큰 도움을 받았지만 독일 본토를 폭격하려다 보니 이 레이더를 피하는 방법을 찾느라 오히려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갈수록 독일의 레이더 시스템은 튼튼하고 우수해지고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군은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떠올리는데요. 바로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한 작전이었죠.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전파가 날아가다가 뭔가 물체가 있으면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활용한 장치인데요. 하지만 일부 고성능 레이더를 제외하면 공중에 있는 그 물체가 항공기인지 날아가는 새인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전파가 많이 반사돼 돌아오는 것을 항공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군은 이 점을 역용하기로 한 것이죠. 레이더 전파를 반사시키는 알루미늄 박편을 뿌려 적 레이더가 이 박편들을 거대한 물체로 착각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었죠. 물론 아무렇게나 만든 알루미늄 박편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전파를 최대한 잘 반사하도록 길이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독일군이 주로 사용하는 레이더 전파 파장 길이에 맞췄죠.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고 공중에서 흩뿌리기만 했으면 되니 믿져야 본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국군은 열심히 만든 알루미늄 박편을 바로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어설프게 사용했다가 도리어 독일군이 떨어진 알루미늄 박편들을 보고 똑같이 흉내낼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다가 물량을 모아서 한타 칠 타이밍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걸까요? 알루미늄 박편의 효과를 보여줄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독일의 중요한 항구 도시이자 산업 중심지 중 하나인 함부르크 공격 작전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1943년 7월 25일 새벽 1시 영국 폭격기들이 함부르크 하늘을 뒤덮으면서 마침내 작전이 시작됐는데요. 영국군은 엉뚱한 경로에 대당 2,000개의 알루미늄 박편을 투하, 그와 동시에 가짜 엔진 소리를 독일군 주파수 대역으로 흘려보냈는데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영국군이 뿌린 알루미늄 박편에 독일 비츠부르크 레이더는 완전히 먹통이 돼버렸고 레이더에만 의존하던 대공포와 서치라이트도 덩달아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독일군은 대공포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어두컴컴한 하늘에 쏘아댔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명중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원시적인 방법이었지만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던 알루미늄 박편 살포 작전은 독일에게 악몽 같은 밤을 선사하며 영국군에게 대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교란책이었던 알루미늄 호일 박편은 훗날 효과적으로 전파를 산란시킬 수 있는 체프로 발전되었고 전투기나 함정 등에 탑재되어 전파 교란용 군사장비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실제로 1974년 욤키푸르 전쟁에서 아랍연합군이 55발의 SSN-2 스틱스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스라엘 함정이 체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단 한 발의 명륜탄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국군의 엉뚱한 발상은 포장지에 불과했던 값싼 재료 알루미늄 호일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전파 교란용 군사장비 체프를 개발할 수 있는 시초가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많은 군용 항공기와 선박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통신수단이 망가진 항공기의 SOS 신호를 대신해주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거 이제 독일군 레이더 전파 파장에 맞춰서 이걸 자른 게 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길이를 맞춰가지고. 예. 역시 또 가위가 대단한 그런 아이디어를 낸 당시에 영국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다시 폴란드로 돌아가서 자, 에이사 레이더. 대한민국 우리의 에이사 레이더. KF-21이 뭐 종착점이 아니잖아요. 시작이죠. 또 에이사 레이더의 그 안테나나 이제 반도체 송수신 모듈 이런 것들 핵심 구성품들은 사실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다기능 레이더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기대되는 거는 2024년에 전력화 예정인 울산급 차기 호위함 FFX 배치 3에 이제 사상 처음으로 에이사 레이더 장착을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 함정에도요? 예. 이제 국내 최초로 완전 디지털 능동 위성 배열 다기능 레이더를 이제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울산급 호위함 배치 3는 기존 호위함 크기의 2배에 가까운 4,000톤급이라 이거는 뭐 구축함 수준의 화력과 방어력을 갖추게 되는 건데,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 이지스함 이전 함정들은 전부 기계식 레이더를 썼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이제 AN 스파이 1D 레이더,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사들인 이제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이긴 하지만 폐사. 사실은 미군 해군 함정도 이 레이더를 지금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KF-21에 이어서 함정에 탑재될 국산 에이사 레이더들은 이제 방어에 취약한 기계식 레이더보다는 당연히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고, 이제 마스트의 내면에, 이게 회전을 안 하니까 내면에 딱 고정적으로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면을 동시에 사방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각각 1,000개 혹은 그 이상이 있으니까 최대 4,000개의 목표를 감시할 수가 있고, 순수 국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2030년대 중반에 완성되는 이제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여기에도 또 에이사 레이더를 이제 장착한다는 계획이니까 네. 좀 우리나라 좀 함정 개발 역사상 좀 큰 도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함정에 이렇게 사용되는 이 에이사 레이더도 역시 그 한화 시스템? 아까 이제 KF-21 에이사 레이더도 하나 시스템에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쌤 말씀하신 울산급 배치 3 차기 호위함 배치 3 요 레이더도 이제 하나 시스템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미사일 방어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존재가 LSAM 장거리 대공 미사일인데요. 이게 이제 고도 한 40에서 60km 정도의 그 최대 고도에서 정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건데, 이 LSAM도 마찬가지 하나 시스템에서 그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의 이 전투 체계하고 그다음에 다기능 레이더 MFR 멀티펑션 레이더 이 개발도 마찬가지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참고로 KDDX에는 이제 그 통합 마스트라고 이 거의 올인원 비슷하게 이 안에 온갖 레이더, 뭐 전장화학 추적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거를 이제 아이마스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장거리 대공 표적이나 탄도탄 이 탐지 추정용의 S밴드 레이더, 그리고 단거리 이제 표적이라든지 해면 표적 탐지 추정용인 X밴드 레이더, 이 두 종류의 레이더가 같이 하나의 그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듀얼 밴드 다기능 2,3배열 레이더라고 표현하는데, 이 레이더를 이제 장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단순 그 KF-21뿐만 아니라 뭐 함정에 뭐 미사일에 정말 이렇게 우리의 에이사 레이더가 다 쓰인다. 그러면 우리 완전히 에이사 레이더 분야에서 뭐 선진국 아니고 탑급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뭐 좀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형 드론을 추적하는 그 에이사 레이더 시스템도 개발을 했거든요. 이건 이제 디지스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이제 이룬 성과인데, 지난해는 순수 국내 기술로 3km 이상 떨어져 비행하는 초소형 팬텀 드론을 식별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조그만 드론이 3km 떨어져 있으면 정말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보이지도 않겠네요, 진짜. 전혀 보이지도 않죠.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네. 또 올해 초에는 또 5km에도 성공을 했고요. 더 확장됐네요. 네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매트리스 600 뭐 이런 아주 소형 드론 또 있는데, 이거를 8km 탐지에 성공을 하는 등, 예. 또 드론은 굉장히 많이 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또 에이사 레이더는 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죠, 그런 것에도. 그리고 전파 교란을 통해서 심지어 무력화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전파를 보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이 드론까지 잡아내는 에이사 레이더를 만드는 우리 기술인이
뭐 세계 정상급이 이제 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정말 우리 에이사 레이더 파이팅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상 적국에 대해서 타격을 하려도 어디 있는지, 표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감시 정찰 이 능력의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에이사 레이더가 의미가 있고 앞으로 계속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의 레이더를 전망을 해보면 이제 여러 레이더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물 샐 틈 없이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뭐 자동으로 그런 이제 그 방식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서 이제 레이더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떤 그 탐지되는 적기들을 이제 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궤적을 이제 예측을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다 소위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적용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에이사 레이더가 두루두루 잘 쓰이네요. 뭐 완전 최첨단 기술인데 저는 이게 보면서요. 이건 프라모델로 못 나오겠지만 누가 그걸 만들겠어요? 근데 이게 딱 봐도 뭐 이게 레고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레고로. 하나하나 1088개에 나와가지고 레고용으로 딱 맞는 거죠. 예. 그리고 레고 성인용